영상이 재생되자마자 나는 숨을 삼켰다. 검은 배경, 흔들리는 화면, 그리고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웅크린 작은 아이.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울음이 목구멍을 찢고 나오는 순간만큼은 너무 선명해서 내가 모를 수가 없었다. 사라진 지 사흘째라는 그 아이. 온 동네가 전단지를 붙이고 경찰차가 골목을 막아섰던 그 아이였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다. 화면 오른쪽 아래 빗물에 번진 반사광 속에 아주 잠깐 찍힌 내 얼굴.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이거 말도 안 돼? 내 입술이 움직였는데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화면 속 나는 분명히 서 있었다. 아이가 울고 있는 거리 건너편 가론 아래, 검은 우산도 없이 머리를 약간 숙인 채 마치 그 자리에 있을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순간 영상이 툭 끊겼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아이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리가 먼저 반응했다. 책상 모서리에 무릎이 부딪혔는데도 아프다는 생각조차 안 들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내 귀에는 심장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누가 장난을 친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끌어들이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한 번에 여러 갈래로 찢어졌다. 영상 파일의 출처는 없었다. 번호도, 계정도, 이름도 없었다. 딱 하나, 화면 중앙에 짧은 문장만 떠 있었다. 내가 먼저 봐야 해. 나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었다. 읽을수록 눈이 따가워졌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확대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누가 서 있는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물론 아무도 없었다. 원룸의 얇은 벽 너머로는 텔레비전 소리와 누군가의 웃음소리만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짜증이 났을 그 소리들이 그날은 이상하게도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영상을 틀었다. 이번에는 프레임을 멈추며 한 장씩 넘겼다. 아이의 얼굴, 젖은 신발, 바닥에 떨어진 편의점 비닐봉지, 그리고 내 얼굴. 정확히는 내 얼굴의 반쪽. 왼쪽 눈 밑에 작은 흉터까지 보였다. 저 흉터는 나조차 자주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영상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누가 찍은 거야? 내가 중얼거리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받자마자 들려온 건 숨소리도 인사도 아니었다. 짧은 정적, 그리고 낮고 마른 목소리. 그 아이를 찾고 싶으면 내가 먼저 거짓말부터 꺼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상대는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것처럼 잠깐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덧붙였다. 오늘 밤 11시. 폐쇄된 지하주차장 B구역.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통화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바로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발신 제한도 아니었다. 아예 존재하지 않은 번호처럼 사라져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액정 위로 아직 꺼지지 않은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다. 아이가 울고 있던 골목. 그리고 그 뒤편에서 고개를 돌리는 내 모습. 이번에는 분명했다. 영상 속 나는 내가 보기 전에 먼저 움직였다. 나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노려봤다. 분명 정지된 영상인데도 그 안에 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마치 지금 이 방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내 손이 떨리는 것도 눈이 커지는 것도 영상 속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이가 사라지기 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때 책상 위에 놓아둔 편함 알림이 한 번 더 울렸다. 이번엔 문자였다. 발신자는 없었고 내용은 단 한 줄뿐이었다. 내가 아이를 데려갔다고 믿는 사람이 이미 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나를 지목하고 있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그리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내가 모르는 곳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급히 옷을 챙겨 입었다. 셔츠 단추를 한 번에 잘못 끼워 손이 꼬였고 신발끈은 2번이나 풀렸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뒤가 비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에 함께 있는 것처럼 시선이 한쪽 구석에 걸려 있었다.
문을 열기 직전 나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영상이 또 하나 도착해 있었다. 이번에는 더 짧았다. 3초 남짓.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화면이 흔들리고 마지막에 내 손이 아이의 어깨를 잡는 장면. 그런데 그 손이 이상했다. 내가 늘 쓰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었다. 나는 왼손을 다친 적이 없다. 적어도 기억 속에서는. 아니야.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이 너무 작아서 나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누군가 내 기억을 건드리고 있었다. 아니,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내가 한 적 없는 일을 내가 본 적 없는 각도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떴다. 내가 잊은 날을 찾으면 아이도 찾을 수 있어? 나는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만 봤다. 잊은 날, 기억나지 않는 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나는 늘 그렇게 믿어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메시지를 읽는 순간 목 뒤가 저릿해졌다. 오래전 한 장면이 안개처럼 얇게 스쳤다. 젖은 계단, 깨진 유리, 누군가의 울음, 그리고 내 손에 남아있던 붉은 자국.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분명 기억이 아니었다. 그저 착각이어야 했다. 하지만 착각치고는 너무 선명했다. 나는 결국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밤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앉았고 건물 외벽의 불빛은 한 칸씩 죽어가며 길을 비웠다. B구역 입구는 반쯤 내려온 셔터 때문에 더 어두웠다. 안으로 들어가자 눅눅한 콘크리트 냄새가 먼저 들러붙었다. 바닥에는 오래된 타이어 자국과 물기, 그리고 누군가 방금 지나간 듯한 얇은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서 괜히 내가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한 번, 두 번 진동했다. 닿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켰다. 새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내가 도착했군. 나는 고개를 들었다. 주차장 끝, 기둥 뒤에서 누군가가 움직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쪽을 향해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손을 들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린 사람처럼. 그리고 그 순간 내 휴대폰의 마지막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됐다. 아이의 울음소리도 비명도 없었다. 대신 화면 속 어두운 골목에 나아 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아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너무 분명해서 도망칠 수가 없었다. 영상 속 내가 먼저 움직였다.